강남 한복판,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로 꾸며진 전통 한정식 집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남편의 손을 잡았죠. 62의 나이에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 품위 있게 빛나는 그녀는 국립대학교 명예교수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청렴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퇴직한 판사로 두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부부였어요. 여보, 긴장되시나요? 남편이 묻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외아들 민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33세 민호는 IT 스타트업 대표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그가 선택한 상대는 명문대 출신의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의 딸이라는 29살 유나였어요.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가고 작은 연못엔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품격 있는 분위기였지만 정희의 가슴 속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유나의 부모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유나 아버지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품 정장 차림에 손목엔 눈에 띄는 시계가 빛났죠. 유나 어머니 역시 화려한 한복에 귀걸이와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서 묘한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댁은 참 고지식하시네요. 요즘 세상엔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나 아버지가 건넨 말에 정희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론 불편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정희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죠. 참으라는 신호였어요.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직원들이 하나둘 음식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전체 요리들이 상위에 놓이고 유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부동산 개발이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정희는 듣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예의를 지켰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중년 여성 한 명이 차를 들고 들어왔죠. 한정식집 매니저 명찰을 단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익숙한 옆모습, 가늘게 떨리는 손, 그리고 귀밑머리를 넘기는 습관까지.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이야? 박진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학생회장으로 정의감 넘치던 친구였죠. 61의 나이 정희보다 한 살 어렸지만 두 사람은 30년 넘게 우정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진이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았고 그 후로 진이는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어요. 정희는 여러 번 찾아보려 했지만 진이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소식이 없었죠. 그런 진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정식집 직원으로 일하며 차를 따르고 있는 모습에 정희의 가슴은 먹먹해졌어요. 정희는 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 했지만 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척하려는 듯했죠. 진이야. 정희가 작게 불렀지만 진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르게 차를 따르고는 다시 방을 나가버렸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진이가 맞는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식사는 계속되었고 유나 가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랑에만 몰두했습니다. 정희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진이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이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빈 그릇을 치우고 반찬을 정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정희 앞을 지나칠 때 진이는 슬쩍 수저를 놓으며 작은 쪽지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정희만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유나 가족은 여전히 대화에 열중해 있었고 민호와 유나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무도 정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쪽지를 손바닥 안으로 감춰 넣었어요.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 무게감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정희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죠.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칸막이 안에 서자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 안의 쪽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쪽지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정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명 진이의 필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봐온 반듯하면서도 어딘가 급하게 흘려 쓴 듯한 그 글씨체. 3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친구의 흔적이었죠. 정희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진이가 왜 이런 경고를 보낸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이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무언가를. 하지만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쪽지로 전한 걸까? 정희는 쪽지를 지갑 깊숙이 넣으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식사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결혼식 날짜를 정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민호는 기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죠.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정희는 대충 둘러댔지만 남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상견례는 무난하게 마무리됐고 양가는 정중히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희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뒤에도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편이 잠든 뒤에야 정희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쪽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이의 절박함이 글씨 사이사이에서 느껴졌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었고 괜히 민호에게 불안감만 줄 수 없었죠. 정희는 조용히 한정식 집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직원이 받았습니다. 어제 일하시던 매니저분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박진희 씨요. 아, 박 매니저님은 어제로 퇴직하셨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퇴직이요? 갑자기요? 네, 개인 사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이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경고만 남긴 채 도망친 것처럼. 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이의 쪽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경고의 의미를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민호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고 유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희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에게도 쪽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들의 결혼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인맥이 있었고 남편 역시 법조계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정희는 먼저 옛 제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은 신용조사 회사에서 일하는 제자였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한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조용히 말이야. 정희는 유나 아버지의 이름과 회사명을 알려줬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정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 사이 정희는 남편에게도 슬쩍 유나 집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보, 유나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였죠? 대한부동산개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부동산개발이라는 회사는 검색하면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사업 소개가 나왔죠. 하지만 정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사, 법원 판결문, 민원 게시판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사흘 뒤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정희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말해봐. 유나 아버지, 본명은 맞는데 15년 전에 실형을 산 전과자예요. 유사 부동산 투자 사기로 3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에 회사 이름만 바꿔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상 피해자들 돈을 돌려막기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 번 고소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케이스가 많고요. 정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어요. 확실한 거니? 네, 법원 판결문 사본이랑 피해자 진술서까지 있습니다. 보내드릴까요? 그래, 보내줘. 전화를 끄는 정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희의 경고가 사실이었던 거죠. 정의는 이메일로 받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판결문엔 유나 아버지가 가짜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들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했고 그중 일부는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도 있었죠. 정의는 손을 떨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때 한 문서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부동산개발전 직원 명단. 그 안에 박진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계팀 직원으로 5년간 근무했다는 기록이었죠.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정의는 직감했습니다. 진희가 그 회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라고. 정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희를 찾아야 했어요. 진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의는 옛 주소록을 뒤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진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희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민등록 주소지도 이사를 간 지 오래였죠. 정희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호는 퇴근 후 집에 들렀고 정희는 서재로 민호를 데리고 갔죠. 책상 위엔 정희가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판결문, 피해자 진술서, 신문기사 스크랩까지.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민호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 진희를 만난 이야기, 쪽지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유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조사한 내용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민호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정희가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이건 다 옛날 일이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큰 기업이라고요. 유나 아버지도 열심히 사업하시고. 민호야, 이 회사는 지금도 문제가 많아.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하고 있단다. 돌려막기 구조라는 거야.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왜 이러세요? 유나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걱정이야. 내 미래가 걱정되는 거지. 엄마, 전 유나를 사랑해요. 유나 아버지가 뭘 했든 그건 유나랑 상관없잖아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어요. 엄마, 실망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의심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민호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여보, 괜찮소? 민호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이 사랑에 빠졌으니 그럴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이 틀린 건 아니오. 남편은 책상 위 자료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차분한 눈빛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판단이 맞소. 이 집안은 문제가 많아. 민호를 설득해야겠소. 하지만 민호는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정희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유나를 맞이했어요. 유나는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일 때문에 걱정하신다고요. 유나 씨, 미안하지만 난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유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사람을 의심부터 하시네요. 우리 아버지, 교수님보다 더 명망 있으세요. 지금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명망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해요. 진실이요? 교수님은 옛날 기록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청산하셨어요. 지금은 떳떳하게 사업하십니다. 유나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진정했어요. 유나 씨, 난 민호가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이해해줘요.
이해요? 전 이해 못하겠는데요. 어머님이 우릴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유나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는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이만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 확신했죠. 정희는 다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옛 동창들에게 연락하고 진이가 살았던 동네를 직접 찾아다녔어요. 일주일을 헤맨 끝에 한 동창에게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진이, 요즘 역 근처 고시원에 산다던데. 정희는 동창에게 들은 주소를 손에 쥐고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고시원은 복도가 좁고 어두웠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계단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죠.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며 관리인에게 진이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희를 훑어보더니 301호실을 가리켰어요. 거기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거의 안 나오시던데.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정희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죠. 진이야, 나야. 정희. 문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며 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친구의 얼굴은 너무나 초췌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진이는 정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희야, 진이야, 들어가도 될까?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죠. 정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끼며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진이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희야. 연락도 안 하고 너무 창피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는 진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았고 남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진이는 혼자 빚을 갚으며 여러 일을 전전했고 그러다 대한부동산개발 회계팀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죠. 거기서 일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장부가 조작되고 있었거든. 투자자들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구나.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들킬 뻔했어. 유나 아버지가 눈치를 챘나 봐. 나한테 협박했어. 입 다물지 않으면 불법 횡령 공범으로 몰겠다고. 증거도 조작하겠다고 했어. 난 무서워서 도망쳤어.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진이는 그걸 정희에게 내밀었죠. 이 안에 유나 아버지의 자금 세탁 장부가 있어. 가짜 계약서, 허위 투자 명세서, 횡령 정황 다 들어있어. 하지만 제발 내 이름은 빼줘. 난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이야, 넌 용감한 사람이야. 이걸 지키고 있었잖아. 아니야. 난 겁쟁이야. 그냥 너만은 지키고 싶었어. 내 아들이 그런 집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없었어. 정희는 진이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있었어요. 정희는 진이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희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 남았어요. 며칠 뒤 양가가 다시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유나 측이 먼저 제안한 자리였죠. 정희는 남편과 함께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정희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정식 집 방 안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나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결혼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유나 아버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정희 부부를 맞이했죠. 유나 어머니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거만한 태도였고 유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듯 눈길을 피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마무리합시다. 유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줬죠.
유나 아버지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엔 재산을 분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렇게 하더군요. 그리고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하되 명의는 유나 앞으로 하고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좀 일방적인 조건 아닙니까? 일방적이라니요. 저희가 집을 사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유나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봤죠. 정희는 침묵하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늘어놓았어요. 결혼 자금, 예물,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두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식이었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나 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그쪽 회사에서 근무하던 내 친구가 남긴 자료입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허위 부동산 계약서, 가짜 투자 명세서, 자금 세탁 장부, 횡령 정황이 담긴 회계 자료들. 유나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이게 대체 뭡니까? 유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회사의 실체입니다. 15년 전 투자 사기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도 피해자들을 돌려막기 하며 사기를 치고 있다는 증거죠. 남편이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계약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계약서입니다. 이 명세서는 투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 걸 보여주고요. 여기 이 장부는 회계 조작의 증거입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조작이 아니야, 유나 씨. 이건 당신 아버지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던 직원이 직접 가져온 자료입니다. 유나 아버지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남편이 재빨리 서류를 거뒀어요. 유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옛날 일이고 오해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범죄 행위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유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호에게 매달렸죠. 오빠 믿지 마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유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이러고도 멀쩡할 줄 아시오? 내가 가만 안 둘 거요. 협박이십니까? 그것도 증인 앞에서요. 남편이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이제 알겠니? 엄마가 왜 걱정했는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 가족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방 안엔 정희 가족만 남았어요. 한정식 집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유나 가족이 떠난 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테이블 위엔 흩어진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서류들이 민호의 꿈을 산산조각 낸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힘들겠지만 이게 진실이다. 내 엄마가 널 지키려고 한 거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몰랐어요. 유나를 사랑했고 유나 가족을 믿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단다. 내 엄마는 그걸 일찍 알아챘고.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정희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내가 사랑에 빠졌으니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근데 엄마, 이 자료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정희는 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견례 날 쪽지를 받은 것, 진이를 찾아 헤맨 것, 고시원에서 제외한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죠. 그분이 엄마를 위해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응. 진이는 용감한 친구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지켰어. 남편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검찰에 이 자료를 전달하겠소. 내 후배가 경제범죄 전담 검사인데 확실히 처리할 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정식 집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유나 아버지는 대규모 투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고 피해자들이 줄지어 고소장을 제출했죠. 유나는 민호에게 연락해 혼인 취소를 요구했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유나 가족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됐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내몰렸어요. 민호는 한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정희는 아들을 묵묵히 지켜봤고 남편은 민호와 긴 대화를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민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죠. 정희는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섰죠. 책상 위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진이가 남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정희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이야, 내 용기가 한 집안을 살렸어. 고마워. 수업을 마친 뒤 정희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이는 정희의 도움으로 작은 서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고시원을 나와 괜찮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민호는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한정식집 근처를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원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언제나 빛을 발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벚꽃 그림자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쪽지 한 장이 바꾼 운명은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새벽 3시 신촌 골목길은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사라져갔죠. 연세대학교 3학년인 강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져보니 오늘 받은 일당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늘 빠듯한 현실이었죠. 시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골목길을 돌아서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 건물 사이 좁은 틈새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흰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깡마른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작게 떨고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시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과연 도울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 시우에게 할머니라는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만났던 자원봉사 할머니들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린 눈동자가 시우를 바라봤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추우시죠?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시우는 주머니에서 2만 원을 꺼냈습니다. 내일 점심값도 없게 되겠지만 지금 이 할머니가 더 급해 보였어요. 근처 24시간 국밥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니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몸이 시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우의 팔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장은 새벽 손님을 보고도 별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왔죠. 시우는 할머니 앞에 국밥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떴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용히 드시는 모습을 보며 시우는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끝까지 다 드셨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우셨죠. 그동안 얼마나 굶으셨을까 싶어 시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시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시우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시우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별 말씀을요. 추운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근처에 쉼터라도. 할머니는 시우의 말을 끊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시우는 그 시선이 왠지 낯설면서도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만났던 할머니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죠. 할머니,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괜찮다. 걱정 말거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국밥집을 나오며 시우는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국밥집에서 나온 따뜻함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언젠가 또 뵐 수 있을까요? 시우의 마지막 말에 할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우의 손을 잠깐 잡아주셨죠.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시우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걸이가 마음에 남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우는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 점심은 라면으로 때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한편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굳었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온 것일까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시우는 핸드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들어서인지 몸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오후에 과외 수업이 있었고 저녁에는 다시 편의점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라면으로 아침을 때운 후 시우는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취방이 있는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벤츠 세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뭐지? 시우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벤츠가 맞았어요. 그것도 최신형으로 보이는 고급 차량들이었죠.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모두 낡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들 뿐이었거든요. 차량 옆에는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시우는 혹시 이 동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선 벤츠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우를 발견하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강시우님이시죠? 갑작스러운 호명에 시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이런 고급 차를 탄 사람이 자신을 찾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이정순 여사님께서 강시우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이정순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혹시 과외 학생의 어머니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거창하게 나올 이유가 없었죠. 죄송한데 이정순 여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틀림없으신 겁니다. 연세대학교 3학년 강시우님 맞으시죠? 어젯밤 신촌에서 노숙자 할머니께 국밥을 사드린 분 말입니다. 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설마 그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어젯밤 그 할머니와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자세한 말씀은 여사님께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절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시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오늘 수업도 있고 일도 있는데. 모든 일정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우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궁금함도 컸습니다. 어젯밤 만난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시우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벤츠 안은 시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럭셔리했습니다. 가죽 시트의 감촉이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까지 났어요. 시우는 어색함을 감추며 뒷좌석에 앉았죠.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창밖으로 익숙한 신촌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성북동입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성북동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시우는 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젯밤 만난 노숙자 할머니와 성북동 부촌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까요? 30분 정도 달린 후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시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본관 앞까지 들어갔어요. 정원에는 잘 가꿔진 나무들과 화단이 있었고 분수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죠. 도착했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시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본관 건물은 한국 전통 양식과 현대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로 큰 창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깍듯한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더욱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저택의 격을 말해주고 있었죠. 복도를 따라 걷다가 넓은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 소파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강시우님이 오셨습니다. 한복 아주머니의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우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어젯밤 국밥집에서 만난 그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러웠던 옷 대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예리하고 깊은 눈빛이었죠. 할머니. 시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시우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 그리움, 그리고 확신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 맞다. 어젯밤 그 할머니가 나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앉아라, 시우야. 아니, 시우야.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이름을 부르자 시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우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제야 확신이 섰구나. 내가 맞다. 내 손자 시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시우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라니, 그것도 시우라는 이름이라니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강시우고 저는 고아원에서 모든 걸 설명해 주마. 20년을 기다린 이야기를 말이다. 할머니는 시우를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구나. 내 이름은 이정순이고 정순그룹의 회장이다. 정순그룹이라니 시우도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대기업이었죠. 그런 회사의 회장이 어젯밤 노숙자로 분장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강민호라는 이름이었지.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일을 배우면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표정이 애잔해 보였어요. 며느리 이름은 박은영이었다. 참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그들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너다. 강시우.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너무 달랐거든요. 할머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들어보거라. 시우가 5살 되던 해였다. 민호와 은영이가 너를 데리고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보였어요. 큰 화물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서 민호와 은영이는 그 자리에서. 하지만 너는 찾을 수 없었다. 사고 현장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이 없었어. 시우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령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경찰과 함께 전국을 뒤졌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방송에도 나왔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듯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고아 출신 장학사업 관련 조사를 하던 중 너를 발견하게 되었다. 출생 기록과 유전자 샘플을 비교한 결과. 유전자 샘플이요? 작년에 너도 장학금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었지. 그때 건강검진 자료가 있었다. 시우는 기억했습니다. 정순재단 장학금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출했던 서류들 중에 건강검진서도 있었죠. DNA 검사 결과 너는 분명히 내 손자가 맞았다.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말이다. 돈과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어려운 이웃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인지. 할머니는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거리에 나가 직접 확인해봤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너를 지켜보기도 했지. 하지만 어젯밤이 마지막 테스트였다. 테스트라고 하시면 너에게 직접 다가가서 확인하는 것이었다. 과연 내 손자가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시우는 어젯밤 상황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너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돈을 나에게 써주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손자가 맞다고.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사실 어젯밤만이 아니었다. 지난 3달 동안 나는 수차례 거리로 나갔었다. 시우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달이나 그런 일을 해오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었지.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이들은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동전 몇 개를 던져주며 자신의 선행에 만족해했지.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드물었어. 시우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도 평소에 노숙자분들을 지나칠 때가 많았거든요. 어젯밤은 정말 우연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너는 달랐다. 처음 너를 발견했을 때부터 느꼈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떤 점에서요? 눈빛이 달랐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행동도 달랐지.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부축해서 따뜻한 곳으로 데려갔잖니. 할머니는 어젯밤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국밥집에서 너를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었다. 이 아이가 내가 찾던 그 아이구나 싶었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어. 시우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평범한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알바나 하는. 그게 바로 특별한 거다, 시우야. 할머니는 시우의 말을 끊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는 마지막 2만 원을 망설임 없이 내게 써주었잖니. 시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그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저도 내일 밥값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대단한 거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할머니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할머니의 한복을 비추며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에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인하고 싶었다. 내 마지막 혈육인 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군요. 맞다. 만약 내가 나를 모른 척했거나 형식적으로만 도움을 줬다면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았을 거다. 할머니는 다시 시우에게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넌 달랐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고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던 진짜 후계자라는 것을.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시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머니, 자신이 재벌가의 손자라는 사실, 그리고 후계자가 되라는 제안까지.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죠. 할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당연히 그럴 거다. 나도 20년을 기다렸는데 너에게 하루아침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작은 탁자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시우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질 거다. 파일을 열어보니 온갖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과거 사고 관련 신문기사, 그리고 어린 시절 시우의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히 지금의 시우와 닮아 있었죠. 이 사진은 5살 때 찍은 거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찍었지. 사진 속의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시우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 정말 제 부모님이신 거죠? 그렇다. 너를 무척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시우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명확했어요. 자신이 정말 이정순 회장의 손자이고 강시우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그런데 할머니,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에요. 회사 일 같은 건 전혀 모르고 경영학도 배운 적 없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할머니는 시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회장 자리에 앉히려는 건 아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면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요? 먼저 회사의 말단 인턴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부터 배우는 거지. 시우는 그 제안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학도 계속 다니면 된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거야.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할머니는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시우야, 아니 시우야. 내가 원한다면 시우라는 이름을 계속 써도 좋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감사해요, 할머니.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거라. 왜 저한테 이 모든 걸 주시려는 거예요? 저 말고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서다. 내가 어젯밤 보여준 마음. 그게 바로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무슨 뜻인가요?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사람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넌 내 손자가 아니었어도 나는 너에게 이 전부를 줬을 거야. 하지만 넌 내 핏줄이었고 내가 그토록 찾던 사람이었다. 시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말단 인턴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회사를 이해하고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약속대로 정순그룹의 말단 인턴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류 정리부터 커피 심부름까지 정말 기본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와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갔죠. 대학 수업과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다양한 부서를 돌아다니며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일할 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시우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인턴 중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봐요. 동료 직원들은 시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시우의 인품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우도 일반 직원들과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순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지난 50년간 정순그룹을 성장시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시우 군,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와 미리 상의한 내용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떨렸어요. 동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강시우 군은 지난 1년간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차기 회장 후보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거든요. 시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시우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한 그릇의 국밥에서 따뜻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따뜻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강당 전체를 울렸어요. 행사가 끝난 후 시우는 할머니와 함께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 할머니를 만났던 바로 그 국밥집이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국밥집 사장은 이제 시우를 단골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곤 했거든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시우는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한 명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춥고 배고픈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시우는 노인을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로 변장한 모습이었지만 그 미소만은 진짜였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웠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 그 새벽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네요. 시우는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회장이 되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말이죠. 한 그릇의 국밥에서 배운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